그리고 현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두 분의 대통령이 어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으로 중도에 물러나야 됐고, 또 한 분의 대통령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대통령제 실패,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과거 같은 대통령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이제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아까 주호영 부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87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봤더니요 3,480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채 4,000불이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정도는 개발도상국이거나 뭐 중진국, 우리가 말하는 중진국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2024년은 그 10배가 훨씬 넘는 36,0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은 3,500불 시대의 대한민국을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정치 시스템이고, 이제 그게 그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금액의 변화가 아니라, 이 금액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는 갖춰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정 회장님이 뭐 발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바꿔야 되겠다는 내용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거냐에 요즘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조항, 기본권을 포함해서 뭐 대통령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개정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와 관련된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크게 벌렸을 때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형태의 개헌은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돌이켜보면 1987년에 우리가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987년에 개헌을 했을 때 그때 모든은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변화의 기폭제가 됐던 이슈는 내선으로 대통령을 뽑자, 말하자면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표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목표에 그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저는 개헌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뜯어고치자라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일단 뭐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벌어지겠죠.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권에도 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을 거고, 또 정치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곳곳에 전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헌법 개정의 논의가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저는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은 하나씩 하자,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성취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단계에서는 가장 쉽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여야 간의 이견이 제일 적은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일단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한번 고쳤다는 이 경험과 기억이 또 다른 형태의 변화를 우리가 추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엔 어쨌든 한 번은 바꾸자. 그래서 가장 동의하기 쉬운 부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어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논의를 했을 때는 주로 이제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이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의를 도출하고 일방주의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본다면 그 내용만큼이나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거대한 헌정개혁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논의가 될 거냐 이거죠. 우리가 6.29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6.29 그러니까 87년 개헌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87년 개헌은 상호 간의 여야 간의 신뢰 속에서 저는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여야 간의 입장차가 가장 컸던 것은 대통령 직선제 여부였죠. 왜냐하면 민정당이 당시에 그 정개특위에서 처음에는 내각제 개헌을 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갈 거냐 대통령 직선제로 갈 거냐를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6.29 선언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29 선언 한 달 뒤에 이제 8인 정치회담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8인 정치회담은 그러니까 당시 민정당에서 4명 그리고 통일민주당에서 4명 그래서 각각 4대 4였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민주당 4명 중에 2명은 상도동이고 2명은 동이동이었습니다만 어쨌든 4대 4로 갔습니다. 근데 당시 의석 비율을 보면 민정당이죠. 이제 잘못 들었네요. 민정당이 148석이었고요. 반면에 통일민주당은 74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석 차이가 2대1 정도 됩니다. 148석 대 74석. 그러니까 이거를 의석 수대로 하자고 하면 2대1로 구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9명을 해서 민정당에서 6명, 통일민주당에서 3명 하게 되면 그 비율대로 맞겠죠. 근데 이게 4대 4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간에 6.29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뜻에 서로 합의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과정도 격렬한 논쟁이나 이런 것 없이 이견이 있을 때마다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입장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정치가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개헌 작업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또 기본적으로 여야가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에 최소한의 수준에 맞춰서 일단 한번 바꿔보는 그 경험을 여야가 갖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의석수가 크게 벌어져 있죠. 지금 여야 간의 의석수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우리 의석수대로 하자. 요즘에 계속 다수결 이러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땐 개헌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견이 있을 때마다 그럼 우리 다수결로 하자. 그럼 결국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형식으로는 이 거대한 새로운 헌정 구도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한다면 여야가 동수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운영의 방식이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 전국 보면 여야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고 서로 안 보지 않습니까? 악수도 안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가 당에서 부정되는 그 자체가 부인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이 반복이 된다면, 만약에 똑같이 8인 정치회담의 형태로 4대 4를 만나서 거기서 어렵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에 갖고 왔을 때 추인받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말도 안 된다 바꿔라 이렇게 된다면 그땐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87년에 우리가 했던 그 경험이 지금도 적용이 될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개헌 논의의 장에 나온 대표들이 그리고 그 대표들 간에 어렵게 내려진 합의가 있다면 그게 당 차원에서 존중 갖고 지켜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왔는데 뭐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거나 당의 리더에 의해서 뒤집어지거나 혹은 더 참혹한 형태로는 당을 지지하는 강성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럼 이게 현실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의 국회의 운영 방식이 다수결에 의한 일방주의적 국회 운영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에 의한 즉 수적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정치가 아니라 양보와 타협에 의한 정치가 복원되지 않는 이상 거대한 규모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갑자기 이렇게 다투고 뭐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개헌 논의하면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개과천선에서 서로 친하고 합의하고 타협하자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논의는 오늘의 이 정치 현실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설사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루어진 개헌 논의는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 모두의 미래,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아마 당파적인 이해관계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어느 한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정서적 양극화나 당파적 양극화가 이 개헌 과정에서도 또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파적인 입장의 차이가 좀 적고 이해관계도 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안이 뭘까?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지방분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앙 권력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뭐 워낙 첨예하게 중앙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어떻게 나누자라든지 분산하자라는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사법부조차도 지금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앙 권력과 관련된 논의를 우리가 크게 벌려서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렇게 개헌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지방분권은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니까 이미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리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정부가 운영해서 그 지역의 거버넌스 구조가 생겨난 지 굉장히 많은 경험을 이제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 그리고 한계에 대한 것도 많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냥 보다 많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형태로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역주의와도 관련이 돼서 뭐 민주당의 주요 지역 기반인 호남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주요 지역 기반인 영남이라든지 각 지역 모두 다 지방분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에 대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력을 다투는 문제에 비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좀 적고 또 정파적 이해관계도 상대적으로 덜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기 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본인도 그 시절에 이런 제한되어 있는 권한이 부여된
지방자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회복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분권에 한해서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하면 내년 지방선거니까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과 관련된 형태로 헌법 개정을 하자. 그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 이건 모양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 형태로 일단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개헌의 논의를 일단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가장 다툼이 적을, 정치적 다툼이 가장 적을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성취를 해보면 아 이게 되는구나. 개헌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 실현 가능하구나. 이런 인식이 저는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에 그 성공된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위에 보다 다른 형태로 많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제가 바꾸고 싶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된 중앙 권력의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걸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주저되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 체제를 막론하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그리고 경쟁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 공동체는 정치 생태계는 굉장히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지역은 지금 일당 지배 체제로 수십 년간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단위 내에서 견제와 균형과 정치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권한, 재정적인 권한과 행정적인 권한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됐는데 그게 어떤 특정 정당에 의해서 계속 독점되고 앞으로도 계속 독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반복된다면 그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 수 있는 거죠.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꼭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게 헌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서 다당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당적 경쟁을 통해서 지역이라고 하는 정치 생태계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그걸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거가 같이 가야만 이 지방분권이라는 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보다 나은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